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미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낯선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심스레 내어놓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의 저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었냐며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고, 정말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지금도 진심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들판과 논밖에 없던 시골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시골 장터에서 땡볕에 얼굴을 그을리며 마늘, 고추 같은 채소를 팔았어요. 어릴 적 우리 집 형편은 참 말도 못하게 어려웠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은커녕 사촌 언니가 입다 물려준 낡은 교복을 꿰매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화도 없어서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놀다가 제 고무신을 보고 킥킥 웃었을 땐 땅속으로 숨고 싶더군요. 겨울이면 방바닥에 얼음장이 내려앉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도 덜덜 떨며 잠이 들곤 했어요. 어머니는 늘 공부 잘해서 탈출해야지. 이 시골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냐 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는 알바도 해봤고 고추장 공장에서 공병을 씻는 일도 했습니다. 하루는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간 무말랭이 하나 때문에 친구들이 조롱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풀떼기야? 라고 놀림을 당했던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제 등을 토닥이며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게 어딨냐 하시던 그 말씀이 가난한 제 삶의 중심이자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 일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저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손님들의 그릇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요리 실력 하나는 제법 늘었죠. 하지만 학업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은 제게 날개이기도 했고 족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폈고 밤 11시까지는 스탠드 하나에 의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결국 저는 서울의 한 국립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장터에서 고추를 다듬었고 아버지는 일거리를 더 얻기 위해 먼 외지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집집마다 1만 원, 5천 원씩 돈을 모아주셨죠. 덕분에 저는 첫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낯설고 차갑고 또 눈부셨습니다. 처음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서울역의 인파에 질려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숙집에 들어가 처음 밥을 먹던 날 집밥이 아닌 도무지 입에 맞지 않는 반찬에 눈물이 나왔고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엔 학교를 다니고 밤엔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겨울 손이 얼어붙는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조경호가 들어온 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날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하숙집 근처 슈퍼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으려던 참에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컵라면 드세요?
혹시 저랑 같이 김밥 한 줄 나눠 드실래요? 당시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조경호는 저보다 한 살 위의 선배였고 같은 학교의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학내 신문사에서 활동 중이었고 글을 쓰는 게 삶의 낙이라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날 낡은 슈퍼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조경호와 나눈 대화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가끔 궁금하지 않아요? 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랑 김밥을 나누는 순간, 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의 말은 평범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깊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가 제게 첫 번째 책을 선물해 줬던 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책을 사볼 여유가 없어 도서관에만 다녔는데 조경호가 제게 어느 날 공중에서라는 에세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을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 책 앞으로 당신이 힘들 때마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장 사이사이에 작은 메모지로 그의 글귀들이 숨어 있었어요.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넌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하숙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또 어렴풋이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숙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조경호가 따끈한 죽과 귤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열나면 이마에 붙이면 좋다더라. 그는 조심스레 제 이마에 손을 올렸고 그 따뜻함은 제 병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했죠. 우리는 2년 반을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각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조경호가 저를 산책로로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서울 숲작은 벤치에 앉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진 못하겠지만 내 곁에서 늘 같이 걸어가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건 조그만 은반지였습니다. 반지에는 제 이름의 첫 글자와 같이 걷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축복해 주는 줄 알았고 앞으로의 길이 꽃길일 거라 믿었죠. 조경호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생리 주기가 조금 늦어진 줄만 알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도 있었고 회사 업무도 많았던 터라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죠. 그런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조용히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리고 그날 밤 조경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경호야, 우리 아기 생겼나 봐. 조경호는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우리한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구나. 고맙다. 그날 이후 조경호는 정말 한동안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병원 진료일이면 업무를 조정해서 꼭 동행했고 새벽에 갑자기 배가 땡긴다고 하면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달려가 죽을 끓여주기도 했죠. 그런 조경호를 보며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아이는 순산이었고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마가 아빠를 꼭 닮아 있었고 볼은 복숭아처럼 보드라웠죠. 이름은 조아윤, 하늘처럼 맑고 윤택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제가 지었어요.
조경호는 퇴근할 때마다 기저귀와 분유, 아기 장난감을 한 아름 사오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라면 뭐든지 견딜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인생이 늘 아름답기만 하진 않더군요. 아이가 자라며 경호는 점점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일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게도 빠듯했고 하윤이 기저귀값, 분유값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죠.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하윤이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딸 아빠 왔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늦게 오는 날도 잦아졌죠.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프로젝트 끝나야 돼. 야근하고 회식하고 그래야 돈이라도 벌지. 그 말이야 맞는 말이었죠. 저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하윤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조경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하나 나왔어요. 하얏트 호텔 302호 룸서비스 2인.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그 영수증을 남편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러자 조경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아, 그거? 거래처 사람 만나느라 호텔에서 미팅했어. 내가 딴짓이라도 한 줄 아냐? 그 태도가 더 소름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는 건지 정말 저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조경호의 외출복에서 향수 냄새를 맡고 셔츠 단추 사이에 끼인 머리카락도 확인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돌잔치 사진을 보며 이 아이의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며칠 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유모차에 하윤이를 태운 채 회식이라던 조경호를 몰래 따라갔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모텔 앞. 그곳에 조경호는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 여자는 조경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고 있었고요.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윤이는 유모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아이 곁에 주저앉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아들 편을 들진 않으시겠지.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이런 짓을 했으면 혼내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젊은 남자가 잠깐 바람 좀 핀 게 뭐 어때서?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경호를 못 살게 굴어? 엄마 같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는 제 뺨을 정말 아무 예고 없이 후려쳤습니다. 하윤이가 제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애 하나 낳았다고 며느리인 줄 알아? 우리 집 귀한 아들, 너 같은 애랑 사느라 고생 많다. 당장 짐 싸고 꺼져. 짐작도 못했습니다. 제가 맞을 줄은, 집에서 쫓겨날 줄은,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줄은요. 하윤이를 안고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뺨을 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경호와 그 여자는 저희 집 앞을 떳떳하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경호 씨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게다가 언니가 이 집안이랑 안 맞는 건 다들 알던 얘기잖아요. 경호 씨, 이제 그냥 저랑 살아요. 편하게. 조경호는 그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아니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하윤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줄게.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너도 지치잖아.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의지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집안은 나와 하윤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며칠 후 저는 조경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이혼하자. 잘 됐다. 나도 너랑은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너 알지? 너 이혼하면 맨몸으로 나가야 돼. 이 집도 가게도 차도 전부 내 이름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저는 하윤이를 돌보며 살림을 도맡아 했고 가게 장사도 주말마다 도왔습니다. 오픈 때는 제가 직접 벽지까지 발랐고 여름이면 에어컨 없이 땀 뻘뻘 흘리며 서빙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하자 저를 그저 집안일 하는 알바처럼 취급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협의 이혼으로 가려 했지만 조경호는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나간 사이 우리 공동 명의였던 통장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된 보험까지 해지해서 돈을 챙겨갔죠.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제대로 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며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야 했어요. 하윤이를 등에 업고 가방에 서류 봉투를 잔뜩 챙겨 법원을 들락날락하던 시절, 그때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소송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조경호는 법정에서조차 외도를 부인했고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내로 몰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 나와 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성격이 이상했다 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은 주먹이 되었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죠. 그러나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윤이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조경호의 외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재산이 그의 명의인 점을 들어 저에게는 양육권과 약간의 위자료만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위자료는 고작 1,000만 원. 그조차도 분할해서 1년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결혼의 대가인가? 내가 잃은 시간과 청춘, 모든 희생이 겨우 1,000만 원짜리였던 건가?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시련이 그 직후에 닥쳐왔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이 데리고 잠깐 본가에 오너라. 김치 담갔으니 좀 가져가.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당일 오후 엄마가 장을 보고 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의 말로는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그대로 엄마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때였어요. 엄마는 제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제가 조경호에게 맞아도 쫓겨나도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었어요. 하윤이를 업고 밤중에 본가로 가면 아무 말 없이 목욕물 데워놓고 저를 안아줬던 그 엄마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는 와중에도 저는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웃으며 농담이야 하고 말해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하윤이 손을 꼭 잡고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진짜 혼자야. 엄마의 장례를 마친 그날 밤 하윤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또 와? 또 놀아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무너졌어요. 어린 하윤이는 아직도 외할머니가 영영 떠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철이 들었습니다. 더는 기댈 때도 기대서 울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조경호는 엄마의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심지어는 장례 끝난 다음 날 그가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장례 잘 치렀냐? 양육비는 다음 주쯤 입금될 거다. 그 한 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 직후 가진 돈이라곤 몇만 원 남짓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에도 못 갈 나이였고 저는 하윤이를 등에 업고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은 겨우 80만 원. 그마저도 늦게 주거나 깎일 때가 많았죠. 어느 날 분식집 사장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제 딸 하윤이를 보더니 이 애는 누구 애냐며 묻더군요. 제가 제 딸이에요. 하자 그 아이가 툭 던졌어요. 아줌마, 애 데리고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좀 없어 보여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사장 아들이 했던 말이었죠. 엄마, 저 아줌마 말고 다른 사람 쓰면 안 돼? 애까지 데리고 오니까 손님들도 불편해. 그날 저녁 사장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하윤이 데리고 오는 거 이제 그만해.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결국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윤이를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새벽같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분식집으로 출근했고 할머니께 하윤이를 맡기려는데 벨이 안 울리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기에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사를 간 거였고 그걸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윤이는 사라졌고 저는 정신이 나가도록 동네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이웃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하윤이 사진을 보여줬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동네 놀이터에서 하윤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혼자서 그네를 타고 있었고 입에는 사탕 하나를 물고 있더군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불쌍하다며 사탕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윤이를 꼭 안고 엄마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라고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하윤이 실종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분식집 일도 그만뒀습니다. 하윤이를 등에 업고 일하는 게 더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낮에는 콩나물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야간 학원에 등록하고 하윤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을 펼쳤어요. 잠이 부족해 눈이 충혈되고 손목엔 물집이 잡혔지만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이 일로 나도 하윤이도 다시 살아나야 해.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국 2번의 낙방 끝에 자격증을 땄고 동네 작은 보험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요즘 누가 보험을 믿냐며 면전에서 명함을 구겨버린 분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유 배달원처럼 명함을 꽂고 마트 앞에서 샘플 주는 아줌마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 손에 명함을 쥐어줬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비 오는 날은 비닐봉지에 명함을 싸서 돌렸습니다. 하윤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이 길에서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미용실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보험? 그거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아줌마 얼굴이 너무 간절해서 들어줄게. 내가 어디 죽지 않으면 안 해지니까 괜히 겁먹지 마. 그 한 건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3년 차의 지점 우수 설계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조용히 마트에서 하윤이가 좋아하던 치즈 소세지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윤이는 말없이 소세지를 받아 먹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철들게.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게. 그날 눈물이 콧등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하윤이 또한 말 그대로 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연애할 여유도 없이 늘 공부에만 몰두했죠. 중학교 시절 학원은커녕 연필 한 자루도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사야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선 매달 장학금을 받는 전교 1등이 되었어요. 방과 후 학교에서 쓸고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참고서를 샀고 집에서는 엄마가 대출받은 낡은 노트북으로 EBS 강의를 돌려봤죠. 나 진짜 공부밖에 없더라. 친구들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하윤이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 어른이 된 딸이 너무 대견하고 또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리고 고3 겨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그저 말없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내 힘으로 우리 둘이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웃게 해줄 차례야. 그날은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삼각김밥으로 소주 한 잔 기울인 날이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술상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애였죠. 김선호 씨를 처음 만난 건 보험회사의 자원봉사 활동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고 저는 노인정의 생필품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몇 번이나 들고 내리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손목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를 써서 얼굴의 반은 가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참 따뜻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선호 씨. 해당 봉사활동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였죠.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선호 씨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에도 또 그 다음에도 늘 같은 말투, 같은 눈빛으로요. 무리하지 마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싸왔는데 같이 드시죠. 평소엔 조심스럽고 말수도 적던 그가 이상하리만큼 저에게만큼은 세심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이에게 처음으로 선호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땐 아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진짜 웃어도 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선호 씨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우린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려던 참이었죠.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낡은 모자에 군데군데 찢어진 코트, 고무줄로 묶은 운동화, 수염은 며칠을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고 몸에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 그 사람 조경우였습니다. 예전에 번듯하고 깔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인처럼 망가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는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갑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고 경호는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발 하윤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미안했어. 그땐 내가 미쳤던 거야. 하윤이? 당신 하윤이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경호는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말없이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관 앞에 노숙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당장 좀 처리해 주세요. 경호는 제 말에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 살던 남자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근처에서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날 버렸어. 내 돈, 내 집 다 가져가고 결국 나 혼자 남았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자고. 어디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난 다시는 그날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당신도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잖아. 하윤이 아빠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하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조경호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진짜 이제 끝장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끝장? 당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죄의 대가 지금부터 하나씩 갚아.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저는 단호히 그를 떨쳐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절규는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의 중심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래도 난 살아남았어. 난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조경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경호는 김선호 씨와 제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자였어요. 잘 지내냐? 하윤이는 잘 있지? 하는 안부였죠.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이내 내용도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남자랑은 어디서 만난 거냐? 하윤이 앞에서 그딴 짓 하지 마라. 처음엔 무시했어요. 괜히 상대하면 더 엉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일하는 보험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그가 서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하길 누군가가 며칠째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엔 제가 퇴근하는 길목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너 지금 행복하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몰골로 술에 취한 듯 말도 흐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오며 그 남자랑은 진심이냐? 제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자 그는 제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 덕분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고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수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내지도 않은 음식, 꽃다발, 편지들. 어떤 날은 집 문 앞에 누군가가 부순 와인병과 함께 종이에 써놓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라도 널 보지만 다음엔 다를 수 있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김선호 씨는 그런 저를 늘 다정하게 안아줬고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김선호 씨와 근처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걷던 우리 앞에 갑자기 조경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저희 앞을 가로막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그 남자야? 김선호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는 사적인 이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만 가시죠. 그러자 조경호는 조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넌 도대체 뭐냐? 내 아내였던 여자한테 손대는 게 그렇게 잘난 짓이냐?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상황은 순식간에 고조되었습니다. 김선호 씨가 저를 뒤로 숨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자 조경호는 내가 뭔데 경고질이야.
라며 주먹을 휘둘렀고 두 사람 사이에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선호 씨는 입술이 터졌고 조경호는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게 멍든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나면 이토록 오랜 시간 후에도 삶이 망가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조경호는 결국 김선호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파출소에 가서 모든 진술을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손끝 하나 떨리지 않고 조경호의 전과 스토킹 행위, 불법 촬영, 지속적인 협박 문자, 하윤이 학교 앞까지 찾아가 협박했던 그 사실까지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아온 모든 조경호의 악행을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조경호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에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죠. 카톡, 문자, 녹취, CCTV까지 그동안 조심스럽게 모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불을 질렀어요. 하윤이의 증언도 큰 힘이 됐습니다. 하윤이는 중학생이던 시절 술에 취한 조경호가 새벽에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기억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그때 널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 중학생이던 하윤이는 그 말을 듣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조경호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날 도발했다. 딸까지 데리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진술에서조차 그래도 난 그 여자를 아직도 사랑한다. 그 남자가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제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쳤죠. 판사님 역시 조경호의 전과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었으며 사적 감정으로 인해 타인을 폭행하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경호는 스토킹, 상해, 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경호는 구치소로 이동하는 날까지도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김선호 그놈이 날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차디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당신 없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시작됐더라. 그 말에 조경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죠. 그런 그 모습이 참 비참하고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버려진 늑대처럼 말이죠. 조경호는 그렇게 쇠창살 너머로 사라졌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이후 그는 몇 차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없느냐.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안다. 나중에 출소하면 하윤이한테라도 얼굴 한번 보여주게 해달라. 하지만 저는 단 한 줄도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는 제 인생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윤이 역시 아버지란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조경호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내 삶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쫓기던 나날은 어느새 뒤안길이 되었고 나를 억누르던 고통의 그림자도 차츰 옅어졌습니다. 그런 내 곁엔 늘 선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픔을 들춰내지 않았고
내가 울 때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으며 내가 웃을 때는 그보다 더 크게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캔커피를 마시고 일요일마다 전통시장에 나가 손을 꼭 잡고 제철 과일을 고르고 작은 국밥집에 앉아 서로의 고단한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자 어느새 제 마음속에도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겨울이 막 끝나고 봄 기운이 슬며시 감돌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선호 씨와 저는 평소처럼 함께 책방 일을 마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햇볕이 참 따뜻했어요. 그 햇살 아래서 선호 씨는 말없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을래요? 이제는 내가 짐을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어요. 말도 못하게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선호 씨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고 조용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윤이와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아주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선 가장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호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가슴 한편이 조여왔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혹시라도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저보다도 선호 씨가 더 조심스러웠어요. 하윤이에게 상처가 될까, 혹시라도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 봐요. 하지만 재혼식 당일 하윤이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제 진짜 행복만 하자. 진짜 좋은 사람 곁에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웃을 차례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지난 수십 년을 버티며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호 씨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으니 마치 긴 여정을 지나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몰려왔죠. 선호 씨는 결혼 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일찍 퇴근해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너무도 고맙고 기적 같았죠. 대학 시절 하윤이는 캠퍼스 안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졸업을 앞두고는 한 국제 컨설팅 회사의 인턴십에 선발되며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업을 앞두고 하윤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 사람과 함께 유학을 가고 싶어. MBA 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어. 엄마, 나는 엄마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그저 어리게만 보였던 아이가 사랑을 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사랑도 공부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멋지게 걸어가렴. 엄마는 늘 내 편이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그렇게 제 딸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날 하윤이는 선호 씨와 저에게 따뜻한 포옹을 하며 말했죠. 엄마, 아빠, 두 분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이젠 저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요. 그 말에 선호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하윤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넌 내 자랑이야. 그리고 행복해 꼭.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고통의 강을 건너 진정한 평화의 기슭에 다다랐습니다. 비록 상처가 남았지만 그 위에 피어난 새싹들은 너무도 싱그럽고 찬란했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던 여름이었어요. 오전까지는 막다가 오후 들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괜히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책방 일도 지지부진하고 하윤이는 유학 중이라 영상통화도 하기 힘들고 갑자기 조용한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당신 오늘 늦는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책방에 먼저 들렀다가 장 봤어. 선호 씨는 손에 봉지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하나는 쭈글쭈글한 비닐 우산,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산 식재료들. 그리고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더군요. 김치찌개, 밖에서 먹고 오지 그랬어. 힘들었을 텐데. 비 오는 날 당신 혼자 집에 있는 거 생각나서 그냥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요. 거창한 사랑의 고백도 아니고 꽃다발 하나 없었는데 그날 저는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갈 뜨면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선호 씨는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제 앞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우산 들고 장바구니 들고 김치찌개 끓이면서.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과의 삶이 참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행복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배려와 마음으로 따뜻해지는 순간. 그게 행복이었어요. 또 기억 남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호 씨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침에도 생일 축하에 한마디 없고 케이크도 없고 뭐지 싶었죠. 근데 제가 먼저 말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일상처럼 넘겼어요. 책방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불은 꺼져 있고 집도 조용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푹 꺼졌죠. 아,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그런데 안방 문을 열자 방 안에 촛불이 주르륵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탁자 위에 얹힌 작은 책 한 권.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박영진의 하루들 그 모든 날 내가 지켜본 당신. 그 책은 선호 씨가 제가 책방에서 일하며 겪은 일들, 하윤이와 나눈 대화, 퇴근길에 먹던 떡볶이, 새벽에 몰래 울다 웃던 날들까지 하나하나 기억하며 써내려간 우리의 일기장 같은 책이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 했던 날 기억나? 그때 결심했어. 내가 당신의 하루를 다 기록해 주겠다고. 당신의 모든 하루가 누군가에겐 전부라는 걸 잊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선물, 꽃도, 반지도, 여행도 아닌 그 사람의 기억이 담긴 선물.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제 인생이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매일같이 그걸 눈으로, 마음으로 기록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조금 늦게 핀 봄처럼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고통은 모두 흘러간 강물이고 저는 그 강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다다랐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주저앉고 수없이 절망했고 정말로 끝내고 싶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끝끝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너무 벅차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 해도 제발,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꽃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했던 시골 소녀였던 제가, 아무도 없는 도시에서 홀로 아이를 키웠던 제가, 한 남자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따뜻한 사람 곁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그 길 끝에 분명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